여러분은 암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 역시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의 암흑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게다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측 불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록과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발자취들을 따라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이 두고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우는 그리스 문명의 첫 시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 본토인 펠로폰네소스 반도 앞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르는데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초기 문명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를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게 문명은 두 가지 문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로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 남단의 크레타 섬에서 미노스 문명이 시작을 하여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이 왕성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문명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에서 태동한 문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명은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겹치게 되거나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후기 청동기 문명의 정점이었던 이 에게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부터 급속하게 쇠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급속하게 쇠락한 에게 문명 이후에 시작되는 고대 암흑기와 그 이후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암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울하고 어두운 느낌이에요. 저 역시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의 암흑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래 역사라는 것은 사료와 기록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원전 1200년경부터 약 400년 동안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기록과 사료를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그럼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느낌이 들겠죠. 게다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예측 불허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록과 사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발자취들을 따라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쓰이던 어떤 도구라든지 아니면 집터, 건축물의 양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생활하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유추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시기를 추정해 봤을 때 그리스 본토의 인구가 미케네 문명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 10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고 역사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번 편에 다루었던 것처럼 어떤 자연 재해라던가 북방 민족인 도리아인의 남하, 바다 민족의 침략 등으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과연 그런 이유만으로 인구가 10분의 1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춘닥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대기근이라는 것들이 겹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도 정말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주는 경우는 유럽의 패스트 같은 흑사병이라던가 대자연 대기근이라든지 세계 2차 세계대전급의 정말 큰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 고대 사회는 그런 뭐 강력한 무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자연재해나 대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미케네 문명을 이뤄냈었던 민족인 아카이아인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발자취를 감추게 되고 아마 그들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북쪽에서 남하해온 도리아인들이 이 시기부터 좀 더 자리를 잡고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 도리아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바로 그 유명한 스파르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살아남은 아카이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또 대표적인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것이죠. 역사상 라이벌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 두 도시 국가는 나중에 차근차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암흑기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예전보다 문명이 조금 더 후퇴한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말했듯이 문명이란 인류의 삶이 발전하는 방향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발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후기 청동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 고대 암흑기 시대를 살펴보면 일단 인구가 굉장히 감소를 했죠. 문자와 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화려한 건축물들도 없어졌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문명이 좀 후퇴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왕국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문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가 발전을 해야 그 다음에 인구와 어떤 경제력도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여력이 남아서 예술품이라든지 뭐 문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모두가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여력이 남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내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경제력도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된 도시라든지 화려한 예술작품, 왕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과 사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암흑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인류는 역시 삶을 살아나갔겠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청동기에서 철기로 도구들이 많이 진화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미케네 문명을 이뤄냈던 아카이안들이 청동기 문명이었다면 그 이후에 자리 잡은 민족들이 도리아인이라든지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민족일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민족들은 철기 문명을 사용할 줄 아는 민족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기가 더 활발하게 보급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암흑기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문자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이 누구냐? 상당히 유명한 민족인데요. 기원전 1200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이 처음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지역은 바로 지금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경책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가나안인인 것이죠. 이 민족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해상 활동에 굉장히 활발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 이집트라든지 고대 문명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주로 상형 문자 형태나 쐐기 문자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페니키아인들은 단순한 그림을 흉내내는 그런 문자들이 아닌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음 문자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인들이 해상으로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문자 역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페니키아 문자가 퍼져나가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그리스인들이 이 페니키아 문자를 응용해서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알파벳이 나중에는 로마의 라틴 알파벳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현대에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울 것만 같은 암흑기에서도 역시나 인간들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행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발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년간의 암흑기가 지나면서 드디어 서서히 새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400년간 칠흑 같은 어두운 시기에도 그리스인과의 지중해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삶을 복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암흑기가 지나고 새로 찾아온 시대를 역사가들은 고졸기 또는 아르카닉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르카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풀어서 말을 하면 서툴고 투박하면서 고풍스럽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고대 미술의 성향, 장르 같은 것들을 말하는 용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시기에 발견되었던 그리스의 어떤 조각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화려한 그런 조각상보다는 조금 더 둔탁하고 투박하고 약간 직선적인 그런 조각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 전성기의 조각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상이라든지 아니면 승리의 니케 여신상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황금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이런 조각상들은 그 아르카익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의 전성기로 접어드는 고전기 시대의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아르카익 시대라 하는 것은 아직 덜 익은 미성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해가 완전히 쨍하게 뜨는 그런 정오 이전에 새벽녘 동틀 무렵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르카익 시대 고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틀녘 새벽 무렵이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시기라는 걸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아르카익 시대도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분의 1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던 인구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본토인 발칸반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가 산지와 돌로 이루어진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만약에 평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면 사실은 그 지역은 통일된 국가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강성해진 세력들이 평야에서는 대결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강성한 세력이 또 하나의 세력을 잡아먹고 그럼 그 세력이 또 커지겠죠? 근데 평지라면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런 데를 잡아먹고 해서 이 평지에서는 굉장히 대제국이 만들어지기가 유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형이 그렇게 거칠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제국이 아주 많이 등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지형이 이렇게 험준하고 산악지형이 많다면 기본적으로 수비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적은 수로도 많은 병력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지겠죠. 게다가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힘겹게 이기고 점령을 한다 해도 큰 이득이 없습니다. 뭐 농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도 뭐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사치품들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지형에서는 그런 통일된 제국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역시나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그리스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은 아주 수많은 작은 도시국가들이 각자 독립된 형태로 바다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스의 폴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격언이 있죠.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경쟁을 했던 시대. 아마도 그리스의 어떤 척박한 땅과 똑똑한 그리스인들의 진취적이고 자유로웠던 그런 민족성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 본토를 치열하고 힘겹게 싸워서 비효율적으로 통일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얻을 게 많았던 바다로 진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폴리스들은 뭐 자신들끼리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바다로 진출을 해서 자신들만의 해외 이주 도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에게 문명 시절부터 바다로 둘러싸이고 척박한 그런 땅의 지형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웠던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에게 문명도 굉장히 화려하고 자유로웠던 문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그리스인들은 특유의 어떤 모험심과 뛰어난 항해술이 그 민족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르카익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뛰어났던 민족인 페니키아인 역시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바다로 진출을 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어쭈 너희가 그렇게 지중해로 쭉쭉 세력권을 넓힌단 말이지. 우리도 항해술과 바다로 나아가는 기술은 최고다. 너에게 결코 뒤지지 않겠어. 이렇게 그리스인들도 페니키아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바다에 뛰어들게 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리스인들은 1차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본토인 발칸반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 발칸반도 동쪽의 소아시아 서부 해안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 현재는 튀르키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소아시아의 서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리스 본토처럼 섬도 굉장히 많은 다도해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입장에선 자신의 본토와도 굉장히 유사한 이 지형이 익숙했겠죠. 그래서 가깝기도 하고 익숙한 이 지형으로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먼저 이주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인들이 세운 소아시아 서안 지역의 어떤 이 지방을 이오니아 지방으로 부르게 되고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중동 지역이라는 게 요즘의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사막이잖아요. 석유는 많지만 굉장히 척박한 사막이 떠오르는 지역이죠.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중동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로 성경에서도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오니아 지방 역시 이 그리스 본토보다는 역시나 이 아시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풍족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어떤 것들이 발달을 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도 더 발달을 하게 되고 화려한 예술품이라든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록들도 더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카익 시대에는 이오니아 문명이 굉장히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철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탈레스라든지 아니면 역사로 유명한 헤로도토스, 그리고 의학의 선구자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대서사시를 쓴 정말 최초이자 최고의 천재로 알려졌던 호메로스 역시 모두 이오니아 지방 출신의 학자들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으로 알려져 있던 이 1차 시기에는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동쪽 말고 이 서쪽으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 본토인 발칸 반도의 서쪽에는 어떤 지형이 있죠? 바로 이탈리아 반도죠. 자, 역시나 해상 민족이었던 그리스인들은 해상 지역에 유리한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지대와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아주 큰 섬인 시칠리아 섬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로마사 초기 시절에 이탈리아 반도의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이 시기에 건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파르타인들이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장화 뒷굽 끝에 해당하는 도시 타란토, 당시에는 타렌툼이라고 불리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스파르타는 굉장히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타란토라는 이탈리아의 해안 도시도 여전히 군사들의 해상 기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해군이 가장 많이 정박해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주전으로 맹활약했던 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탈리아의 나폴리죠. 이탈리아 내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진 이 나폴리도 역시 그리스인들이 처음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는 새로운 도시라 하여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을 가졌었죠. 새로운을 네아라고 사용을 해서 네아폴리스, 그리고 이 네아폴리스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나폴리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 시칠리아에도 굉장히 그리스인들이 활발하게 도시를 세웠는데요. 지금 시칠리아 여행을 가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아그리젠토, 메시나, 시라쿠사,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바로 아르카익 시대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발한 해상 활동의 1차 시기는 약 100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1차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 본토로부터 가까운 양옆 지점인 그런 이오니아 지방과 이탈리아 남부 지방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누구죠?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민족이죠. 그리스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차 해상 활동 때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돼요. 바로 이 그리스의 해상 활동이 어떤 그리스 본토에 본부를 두고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해상 활동이라 하는 것도 본부 베이스 캠프를 두고 시작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 영국 섬의 본토를 중심으로 식민지들이 건설이 되었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역시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항해사들이 뻗어나가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1차 해상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식민 도시들이 있잖아요. 사실 식민 도시라기보다는 해상 도시들인데, 새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외 해상 활동을 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 본토에서도 출발을 하게 되고, 또 1차 시기에 새로 만들어졌던 이오니아 지방에서도 또 새로 따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 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해상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씨를 탁 뿌리면 뿌려진 씨앗이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씨를 자기가 또 탁 뿌리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인들은 점점 지중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넓게 뻗어나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정말 약간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서 정말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그런 포자에 있는 씨를 촥촥 뿌리는 약간 이런 느낌도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기에 그리스인들이 세운 해상 도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쪽으로는 현재 프랑스의 도시인 마르세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그리스인들의 도시의 흔적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옆에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근처인 키프로스 섬까지도 그리스인들의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쪽으로 흑해 전역으로 뻗쳐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도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라이벌 민족이었던 페니키아인 역시도 열심히 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카르타고라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베리아 서쪽 끝까지도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스인들의 독립적이고 유기체적인 폴리스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지중해 활동 방향을 보면 훨씬 더 그리스인들이 넓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리스인들이 그런 독립적인 유기체적인 폴리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이 세운 그런 여러 도시들이 결국은 또 각각 따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파르타인들이 이룩해낸 타렌툼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죠. 그리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는 도시는 그리스 본토의 코린트라는 도시에서 이주해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이 타렌툼이라는 도시가 스파르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부인 스파르타의 명령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별개의 도시 국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또 그리스의 어떤 문화 풍습 같은 게 비슷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각각 독립된 그런 도시 국가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인들이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자유로운 성향을 지닌 민족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식민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이런 그리스 문명의 초기 시대인 아르카익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르카익 시대는 수많은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이 생겨나면서 그리스의 전성기 직전에 새벽 동틀 무렵을 연상케 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 뜨는 시기가 다가와야겠죠. 이 해 뜨는 시기에는 정말로 유명한 두 개의 도시국가가 빛을 내게 됩니다. 그 두 개의 도시국가가 뭐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와 아테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명한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